예, 새누리당 내 공천룰 전쟁 이번 주에도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공천에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 또 불을 붙이면서 이 공천 갈등이 대표와 원내대표의 충돌로 비화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정부가 오늘 오후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발표합니다. 당장 야당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맞서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황장수 미래경연구소장, 김철근 동국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공천룰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회의를 했는데 먼저 새누리당 이야기를 하면 공천룰 전쟁. 자, 누가 과연 이 특별기구의 위원장을 맡느냐. 개파 간 대리전 양상입니다. 이주영이냐 아니면 황진아냐 이런 양상인데 자, 빨리 이거 결론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 소장님? 예, 그래서 이제 그 절충안으로 그 위원장을 이주영, 총괄 간사를 이제 황진아, 이 사무총장이죠. 이렇게 이제 하는 절충안이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8일 날 이 3자,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그리고 원유철 원내대표 이 세 분이 그렇게 합의를 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듯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되면서 다시 또 원점으로 가는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오후에 이제 최고위원회를 앞두고 있어서 이 문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3자 합의를 통해서 이 아까 말한 대로 이주영, 황진아 이런 양자 시스템으로 올라가느냐.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렬되느냐. 결렬될 때에 대비해서 친이 진영은 그럼 의총을 소집해서 밀어붙이겠다라고 지금 이 장외에서 압력을 넣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의총을 왜 소집한다 그러냐. 의총의 숫자로는 현재 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그대로 다 이 공천 받기를 원하는 비율이 훨씬 높으니까 의총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이 현재 그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형태의 공천이 이 현역들이 그대로 스테이하는데 유리하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겠냐. 이런 논란이 지금 진행되는 와중입니다. 자, 김 교수님. 특별기구위원장을 일단 서청원 최고하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렇게 이제 3인이 좀 이렇게 결정하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양측의 인사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를 제거하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사실 중지한 카드를 쥐고 있는 것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원유철 원내대표 상당히 중립적인 인사로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른바 신박이 된 거 아닙니까? 신박. 맞습니다. 신박근혜 대통령이 돼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가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그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주영 위원장의 황진아 총괄 간사 이 카드를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가 내놓고 있는데 지금 그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이걸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공천 특별기구에서 의논해야 될 논의해야 될 내용들이 지금 우선 공천 지역이라 그래서 그 해석을 놓고 굉장히 미묘한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측은 우선 공천 지역은 여성, 장애인 등 그 정치적 소수자나 그다음에 경쟁력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 해야 된다. 당은 당규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서울의 강남이나 영남 지역에는 우선 공천 지역이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친박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전국 어디든지 지역 구별이 없다. 이런 주장이 맞닥뜨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원 대 국민의 그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당원 단계 50대 50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을 김무성 대표 측은 최소한 80% 이상은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정리해야 되는 기구거든요. 그러면 위원장이 상당히 그 권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인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내년에 공천을 가지고 싸움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계 구도하고 김무성 대표의 대권 가도에 그것이 일치되지 않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계 구도에 여러 그 대권 주자들이 있는 게 좋고 김무성 대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가는 게 이게 안 맞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그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찰의 뒷배경에는 그런 것들이 상존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만약에 최고위 회의나 의총에서 결론이 안 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론적인 부분에 예를 들어서 호소하는 양상으로 갈 건데요. 김무성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 공천이
뭐 상향식 공천, 풀뿌리 공천이다. 그래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또 친박 진영에서는 이 부분을 둘러싸고 공천을 자신 친박들이 몇 석을 받는가 안 받는가, 몇 퍼센트를 받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물갈이론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 이한구 전 원내대표 그분이 내년에 뭐 출마 안 하기로 했던 분 아닙니까? 사심을 버린 분인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19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굉장히 실패한 국회다. 무능하고 부패했다. 그런데 그런 어떤 19대 국회의원들이 대다수가 다시 20대 국회로 들어오는 것이 이게 정치 계획이냐. 그렇게 본다면 이 19대 국회를 대거 물갈이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 공천이나 컷오프, 즉 일정 수준에 미달한 정치인들은 공천을 안 주는, 탈락시키는 컷오프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19대 국회의 현역 정치인들이 그대로 다수가 공천 받는 것이 옳으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정치 물갈이가 최대의 정치 개혁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친박이나 청와대는 아마 공세를 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 국민 공천 이 문제로 놓고 보면 뭐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다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성 정치인들의 물갈이가 없이 대한민국 정치가 개혁될 것인가라는 논리로 예를 들어서 확대되어서 전선이 형성될 때 과연 현재 정치인들을 대다수 그대로 공천하는 이런 공천을 국민 공천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론상으로 이 논란을 토론하면 토론할수록 저는 김무성 대표나 진이 비박 진영에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갈이를 전제로 한 채 예를 들어서 상향식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공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물갈이를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비춰지는 90% 이상이 그대로 스테이하는 공천을 국민공천이라 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물갈이를 원하는데 이 모순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번 공천룰 갈등을 보면서 좀 재밌게 나타난 양상이 바로 이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간의 약간 그런 다툼이라 할까요? 그런 갈등 양상인데 뭐 친박의 기류를 대변해주면서 신박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의 훌륭한 자산이고 유력 후보 중 한 명이지만 내년 총선 뒤에 수도권에서 4선, 5선 의원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대권 주자가 나올 만한 상황이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게 윤상현 정무특보의 발언을 상기시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자, 이게 투톱 체제 어긋나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사실상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총선 이후에 그 대권 가도로 가는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하고 원유철 원내대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미. 제가 보기에는 윤상현 특보 얘기가 그대로 전달된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고요. 사실상 이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그런 발언으로 들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후반기로 갈수록 여러 대권 주자들이 있는 게 좋습니다. 당에. 그게 내임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로서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바로 본인이 거의 대세론을 형성해 가야만 다음 대권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맞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이제 윤상현 특보,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을 갔을 때 반기문 사무총장을 7번 만나고 그 만난다는 사실을 조철기 외교수석을 통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뭐 여러 번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요. 이미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됐고 그게 윤상현 특보를 통해서 했던 얘기보다는 원유철 원내대표를 통해서 비교적 중립적 인사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다면 훨씬 파급력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발언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19대에서 그러니까 17대에서 19대까지 현역 의원 교체율이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50%요? 그래서 매번 총선 전에 물갈이를 해왔습니다. 근데 17대부터 19대까지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가 바뀐 게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 물갈이를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물갈이만이 능사는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공천제 물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을 다 바꿔봤는데 국회가 변하는 게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똑똑한 사람이 국회만 들어가면 바보가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국회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정부를 비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 문제입니다.
공천권과 정치자금 때문에 그 두 가지 때문에 입이 막혀서 예. 목이 조여서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이런 측면에서는 제도로서 틀어주는 방법도 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도 하실 이야기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은 뭐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똑똑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들도 많은데요. 똑똑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지 뭐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안 데려가니까 똑똑한 사람이 가니까 머리를 잘 돌릴 거 아닙니까? 이러고 내 옳은 소리 하다가는 가다가 국립대학 가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야지. 예. 그런데 아예 국회의원 자리를 돈 버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가 그런 분들이 예. 공천을 받거나 접근하기가 너무나 멀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 공천 이야기하려면 예. 각 당들이 당원 싹 정리해야 됩니다. 새누리당 당원이요. 제가 봤을 때 뭐 몇십만 명 될 거예요. 한 예, 7, 80만 명 예, 될 건데 예. 그중에 당비 내는 사람이 뭐 한 5, 6만 명밖에 안 될 겁니다. 예, 예. 이런 어떤 부분에 그 당비도요. 진짜 본인이 내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국민 공천을 하려면 스스로 당비 안 내는 당원에 대해서는 전부 배제를 시키고요. 예, 예. 그다음에 당원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강제로 버스에 태우고 밥을 먹여서 동원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예. 전부 사법 처리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예. 국민 공천을 해야지. 예. 정당의 하부 풀뿌리는요. 솔직히 말하면 부패한 채로 과거의 기성 정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예.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공이 경선을 하면 예. 그것이 국민 공천입니까? 일반 국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열성 지지자나 열성 통제받는 인물에 의한 공천이죠. 예, 알겠습니다. 불가리론 했으니까 방금 들은 소식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심학봉 의원 자진 사퇴하기로 했답니다. 오늘 뭐 제명안 표결된다는데 마지막 날 이 사퇴한 모습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예. 그 뭐 이 다이 하더네요. 그 영화 옛날에 보면 끝까지 버티는 예. 있어다오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솔직히 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예. 저 정도 일을 했으면 예. 그냥 깨끗하게 그렇죠. 예. 그게 사법 처리 대상으로 가기 이전에 국회의원 옷을 벗고 그다음에 가서 해명하는 게 낫겠죠. 예. 근데 저렇게 끝까지 버티다가요. 예. 오늘 뭐 제명 당하기 직전에 저렇게 하는 행태 정말 이 개도 잃고 구력도 예. 잃었다 이렇게 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뭐 여당 쪽에는 불미스러운 좀 일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된 일이죠. 예, 예. 더군다나 이 새누리당이 성에 관련된 이런저런 추문들이 예.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심학봉의 사실상 그 결정판이죠, 결정판. 근데 그게 저런 사건이 났으면 예. 바로 그 조치를 했어야죠. 예, 이게 예. 뭐 계속 언론에 나오고 경찰 조사받고 검찰 조사까지 가고 예. 국회에서 이제 그 본회의를 열어서 제명한다고 하니까 바로 예. 직전에 이제 사퇴를 했는데 예, 예. 물론 이제 자진 사퇴했다는 측면에서는 뭐 큰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맞을 매는 다 맞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으로서도 별로 득이 아니다 이런 그래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또 낡은 진보 청사안을 주제로 해서 혁신한 2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이게 쉴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내는 상황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닌가. 18대 대선 나왔던 결과표까지 공개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의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어제 안철수 의원이 했던 이야기들은 다 맞다고 봅니다. 결국은 계파주의, 배타성, 또 더 나아가서 이념적으로 편중된 부분, 특히 그 한미 FTA나 이 강정 해군 기지,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온정적인 접근, 예. 이런 어떤 부분, 통진당과의 연대,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념적인 어떤 편향성이라든지 또 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 예. 또 DJ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부분. 예, 예. 안철수 의원이 옳은 말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요? 저는 안철수 의원과 같은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옳은 말을 힘있게 해야 되는데 예. 안철수 의원은 어제도 또 혼자서 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은 이 뭐 김한길 전 대표라든지 당 안팎에 있는 예. 이주류들을 좀 규합시켜가지고 예, 예. 상당히 비중이 있게 펀치를 날려야 예. 저게 좀 예를 들어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의원이 정치하는 행위들을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시점이나 타이밍이 좀 맞지 않는다라든지 또 힘이 있게 어떤 그 이 발언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예, 예.
이 조금 약점인데요. 지금 당장 SNS에서 보면 뭐 모르겠습니다. 친노 지지층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철수 의원의 과거 뭐 주식 문제라든지 정치 행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제히 여론을 갖다가 악화시키면서 여론전을 펴고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양상들을 보면서 예. 제가 볼 때 예. 안 의원이 그 뭐 단기 필마로 저렇게 그 한국에서 결집력이 가장 탄탄하고 예. 뭐 20~30만 명이 똘똘 뭉쳐 있다라는 예. 당 예. 주변에 친노를 상대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 교수님. 예. 여론전을 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방금 그 얘기하셨습니다만 단기 필만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아침에 예.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이라고 비주류 모임이 있습니다. 예. 민진모라고 예. 그 모임에 지금 오늘 비주류들이 총 집합을 했어요. 예. 토론회가 있다죠. 그렇습니다. 예. 그 토론회에서 예. 그 어제 했던 내용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그 고민의 지점은 뭐냐면요. 예.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 집권 가능한 정당이냐 이거거든요. 예. 그 답은 18대 대선 패배 그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친노 패권주의, 중도로 예언 확장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공개 검증해서 예. 반성할 건 하고 예. 바꾸자 이 얘기거든요. 예. 만약 이대로 간다면 19대 총선과 18대 총선의 핵심 역할을 했던 예. 그 세력이 예. 친노 세력이거든요. 예. 19대 총선에는 한명숙 전 총리가 대표로 했고요. 그다음에 18대 대선은 문재인 대표가 후보였습니다. 예. 근데 그 세력이 결국은 큰 선거에서 지게 됐는데 지게 된 원인들이 다 그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공개를 못했습니다. 예. 당시 공개를 못했고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공개해서 예. 정말로 그렇게 왜 졌는지를 반성을 해보자.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친노 책임론이 나오거든요. 예. 문재인 대표가 지금 현재 대표로 있는데 당신들이 주도해서 또 내년 총선하고 예. 대선으로 간다면 야권은 결국 지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 다른 선택을 해라. 예. 이런 걸 지금 그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예. 정말 뼈아픈 얘기들로 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대표 측은 속이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글부글 얘기를 끓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예. 이 부분이 왜 계속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선거 때마다 지는지 이 부분을 아프게 듣고 뭔가 바뀌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반새누리당 전선으로 연대를 하게 된다면 예. 야권의 큰 세력으로 남아있는 쪽이 예. 결국 단일화해서 또 후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문재인 대표 측은 나갈 사람은 나가라. 예. 그래서 마이웨이를 선언하지 마시고 당내 여러 의견들, 그다음에 예. 당 밖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 이런 의견들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말의 희망이라도 갖고 총선과 대선으로 가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과 대선이 가기도 전에 예. 제가 보기에는 붕괴되거나 해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좀 가장 중요한 얘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교육부가 오늘 오후 2시에요. 예,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전환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황교 부총리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우리 자녀들의 어떤 역사 인식의 가늠자가 될 이 역사교과서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정쟁으로 피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가 2+2 대표 회담을 제안을 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거절을 한 상황이거든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빨리 교과서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 문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뭐 김무성 대표하고 지난번에 뭐 영도에서 예. 대결을 한다. 그 뭐 두 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공천안도 같이 발표할 정도인데 그런 일이 없고 또 두 분이 토론할 일도 없어요. 그럼 오늘 형식적으로 질러본 예. 일종의 그 정치적인 공세였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논리에서 이제 그 몇 가지 부분을 야권이 좀 보완을 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 될 겁니다. 어떤 점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 지금 시장 논리에 따라서 맡겨야 되지 왜 정부가 국정을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예. 아니 시장 논리에 따라서 교학서가 있으면 가만히 내두면 학교들이 봤을 때 교학사 교과서가 오류가 그래 많다고 하고 또 편중된 이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예. 저절로 안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 교학사를 채택하는 몇 개 안 되는 학교 앞에조차 가서 말입니다. 압력을 넣고 시위를 하고 교사들이 움직이고 이러한 행동이 이 시장 논리에 맞는 행동이었느냐. 두 번째로 그 시장 논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예. 뭡니까? 이
저술을 하는데도 시장 논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역대 역사 교과서를 갖다가 이 편저했던 이 저술진, 지필진 130여 명 중에서 31명이 이 교과서 저 교과서에 중복되게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시장 논리를 적용한다면 그렇게 중복을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끼리끼리 이 저술을 하다 보니까 같은 학교 출신들이 뭐 5명이 다 한 교과서를 저술했다 이런 논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술부터 판매까지 시장 논리를 적용시키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논리가 이 독재, 후진, 공산국가에서나 국정을 한다. 근데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 터키, 그리스가 국정교과서를 국사를 국정교과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는 대만이나 또 이 싱가포르이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으로 하느냐 금인정으로 하느냐라는 부분은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 즉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의 관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일종의 유교적 자본주의를 하는 관계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역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냉전으로 DMZ에서 가장 강한 어떤 무력들이 대치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특수성에서 적어도 시각은 다르더라도 교과서는 좌우지필진이 모여서 하나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역사 교과서라는 부분은 과거에 지금 벌어져 있는 7개의 좌파 성향의 교과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 즉, 뭐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나 3대 세습 문제나 또 이 좌파 공산 진영의 항일 투쟁 그리고 북한의 성립 과정 그리고 남한의 건국 과정에 대한 비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냐는 게 이미 이런 내용들이 다 공개돼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만들 국정교과서는 지금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 아닙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 앞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이 정보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이제 토론이 되면 점점 정보가 제공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옳으냐 그러느냐를 따지게 되면 통진당 해산처럼요. 가면 갈수록 야권에 불리해 줄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야당이 전문가들 몇 명만 모아서 맡기고 빠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좀 짧게 한 20초만 해주시죠. 글쎄 이제 이걸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서는 좀 안 된다고 보이는데 결국은 그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금 이념 논쟁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제가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박정희 시대 때 도입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정희 시대 때 나왔던 교과서에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독재 미화하고 친일하고 뭐 이런 행적에 대해서 지우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OECD 국가에서는 3개 나라밖에 채택을 안 하고 있는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국정교과서를 하고 싶다면은 상당 기간 시간을 가지고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거 없이 지금 군사작전 하듯이 막 밀어붙여갖고 오늘 발표하고 20일 시간 주고 2017년부터 바로 국정교과서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장수 미래경연구소장 김철근 동국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